자, 그럼 미국의 독립혁명을 이제 볼게요. 미국의 이제 독립혁명을 이제 보기 전에 이제 식민지 사회, 미국의 식민지 사회 정책 과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미국이 이제 언제부터 들어오게 됐냐? 그 당시 그 17세기 때부터 영국이 이제 본격적 시민 활동을 시작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이주했어요.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스튜어트 왕국의 전제 정치와 종교 탄압을 피해서 이주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 위해서 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국가부터 특허권 얻어서 온 사람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예전에 종교적 탄압을 받아가지고 온 경우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피그리 파더스라고 하죠. 피그리 파더스. 그래서 이 피그리 파더스들은 그 영국 내에서 종교 자유를 획득하지 못하니까 식민지 가서 새로운 종교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이주를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메인 플라워를 타고 그 선실에서 거기에 이제 있었던 사람들끼리 맹세를 해요. 이게 메인 플라워 서약을 하는데 일종의 이제 계약서예요. 그래서 앞으로 종교 공동체를 만들 때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를 서로 상의 계약을 맺는 거예요. 상호간에. 자,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했다. 그래서 이 메인 플라워 서약이 상당히 그 당시 중요한 문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내용을 보면 그 당시 메인 플라워 선언을 통해서 이런 종교의 자유와 개척 정신, 자유와 평등 같은 건국 이념이 많이 반영돼 있다. 뭐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18세기 들어가면 13개 식민지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초창기 때 이제 영국이 독립할 때 식민지가 뭐예요? 13개 주였죠. 나중에 50개 주로 늘어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식민지 사회 특징, 예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것도 꼭 기억을 해주세요. 초창기 식민지 사회의 특징들을 이제 보면요, 사회적 지위에 불평등이 없죠. 왜냐면 처음부터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평등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그 불평등이 없었고, 경제적 기회가 많이 주어지고 사회적 유동성이 현저했다. 그래서 계급 구조가 상당히 유했는데, 왜냐면 그 미국이라는 사회, 초창기 사회는 땅이 널려 있었죠. 그냥 아무데나 깃발 꼽으면 뭐야, 자기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계급 사회적 모습도 없었고, 그리고 또 사회적 갈등도 되게 최소화되어 있고, 어떤 지주가 많기 때문에 그 선거권도 확대됐어요. 토지를 가지고 했지만 그 영국 같은 토지를 가진 사람이 적잖아요. 근데 미국은 개나 소나 다 토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초창기 때는 평등 사회였어. 지금은 아니어도 식민지 초기 때는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지금도 약간 남아있지만 처음에는 그 식민지를 만들 때 종교 공동체에서 출발했어요. 종교 공동체에서. 그래서 이제 신정 정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청교도 외에는 다른 이설에도 불가능했어. 오히려 이 청교도 사회가 훨씬 뭐예요? 더 강경했죠. 왜냐면 영국부터 종교 탄압을 받고 왔기 때문에 청교도 외에 다른 종교를 믿으면 만연사장으로 해서 탄압을 받고 죽였어요. 그만큼 엄격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 종교적 자유라는 것은 신교도만 한정돼 있다. 근데 이제 이건 네덜란드와 비교해볼 수 있죠. 같은 네덜란드는 신교도 국가지만 종교 자유 인정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종교 자유 인정을 하지 않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제 좀 보면 우리나라도 기독교 우리나라 기독교가 어디에 건너왔어요? 유럽에서 건너온 게 아니라 개신교가 미국에 건너왔잖아. 근데 좀 미국의 개신교들 좀 천박해. 그래서 영국의 개신교들은 그 본산지 가보면 나름대로 자신의 주장을 철학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말하고 그런 사람이 나름대로 교리가 체계되어 있는데, 여기 미국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 어중이 떠중이들이 많아. 와가지고 한번 기회 잡고자 한번 온 사람들이고, 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어. 그리고 그 안에서 서부 개척 시대 유럽처럼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받고 그런 사람들 없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그 원식 기독교 철학이 어떠니 뭐 하면서 떠들어대봤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미국의 그 기독교들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종의 부흥 집회 있죠. 그 기독교 보면 막 부흥 집회하고 막 방언들 하고 예수님 어쩌고 저쩌고 막 주여 어쩌고 막 떠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기독교가 철학도 없이 좀 천박해요. 그 기독교를 나중에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받아들였어. 그래서 그거 보면 우리나라 기독교도 약간 천박한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자, 경제적으로 보면
되게 남부는 노예를 사육하는 농장격, 플랜테이션이 있었고, 북부는 이제 상공을 발달되고 자연농민 위주였는데, 자, 전반적으로 식민지 무역은 본국의 이해관계 제약받았지만, 기본적으로 건전한 방위 정책을 유지했다.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식민지 당시에 그 영국은 식민지의 중상주의 정책을 했어요. 근데 이때 중상주의는 영국과의 어떤 경쟁 관계가 있는 사업에만 한 거야. 산업에만. 나머지는 그냥 놔둔 거죠. 그래서 자유방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중상주의지만 실제로는 거의 통제 안 했다 보면 돼요. 다만 통제 대상이 됐던 것은 자기들과 경쟁 관계에 있는 상품들만 통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으로 때는 되게 좋은 거죠. 세금도 안 내. 경제 통제도 다 안 해. 그리고 정치도 거의 자율적이에요. 정치도 각 주마다 총독을 파견했지만 총독이 그 미국 주에 가진 않았어요. 다 어디에 위임을 했냐면 거기 그 미국의 식민지 의회들이 있거든요. 식민지 의회에 다 위임을 시킨 거야. 그래서 실제로 정치적인 거나 경제적으로 상당히 편의를 받고 또 세금도 안 내고 군역도 담당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식민지 입장에 볼 때는 영국에 그냥 붙어 사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죠. 근데 이런 생각이 확 바뀌게 된 것은 언제 7년 전쟁 이후죠. 7년 전쟁 때 뭘 해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시켜버린 거야. 예전에는 그냥 겉으로만 했던 것을 이제 뭐죠? 본격화시킨 거죠. 그리고 거기에다 세금을 데이터 푸기 시작하고 영국 정부가 이제 본격적으로 간섭하면서 이제 식민지인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있고 거기에 이제 본국 정부가 대항했다는 것은 이제 그 나중에 얘기예요. 7년 전쟁 이후에 이제 얘기인 거죠. 초창기 때는 그렇게 이제 간섭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총독이라는 것도 실제로 파견됐다고 했지만 총독은 파견되지 않고 그 영국에 있었어요. 실제로 영국에 있고 실질적인 것들은 이제 뭐냐면 상류계층 의회 중심의 어떤 정치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독립협회 배경을 이제 볼게요. 자, 이 배경이 예전에 2번 나왔죠? 01년, 12년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첫 번째도 뭐냐, 크게 한 3가지 요인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실제는 중상주의 통치 정책을 강화시켰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겉으로는 중상주의 정책이었지만, 실제는 건전한 방위 정책이었거든요? 근데 7년 전쟁 이후부터는 직접적인 중상주의 통치가 강화돼서요, 정부가 직접 관여하게 돼요.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 보면 자 일단 조지 3세가 등장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직접 정치에 간섭을 하려고 했고 이게 이제 식민지에 적용이 됐고요. 두 번째는 7년 전쟁 때 그 비용 있죠. 이것을 이제 또 식민지 방위비를 그 식민지로부터 영수하는데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7년 전쟁이 끝나고 프렌치 인디안 전쟁이 끝나면서 강단 식민지 얻게 되잖아요. 그 식민지를 방위하고 관리하는 돈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영국 국민한테 걷는 세금도 필요하지만 예전에 거의 이제 무료로 이용했던 그 세금 안 걷었던 미국의 식민지한테 거들려고 하니까 그 반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7년 전쟁 때 이후부터 엉성한 제국의 짜임새를 좀 통제 있고 좀 엉성한 제국을 좀 차임새 있게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갖고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당시 프랑스부터 얻은 에르게는 산맥 서쪽 지역을 식민지인들이 이주하는 금지시켰어. 명목은 뭐죠? 인디언 보호구역이죠. 인디언 보호구역.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식민지인들의 불만을 가지고 그 산맥을 넘어가가지고 좀 더 식민지를 확장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미시비스강 넘어가선 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니까. 자, 이게 경제적 이유로 이제 볼 수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한 2가지, 3가지 이렇게 돼 있는데, 예. 그래서 건전한 방위 정책을 포기하고 중상주의 통제를 강화하고, 그 다음에, 식민지인들에게 그 세금을 부과하고, LA간이 산맥 서쪽 지역에 대한 식민지 이주를 금지시켰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배경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자, 그 다음에, 혁명의 원인, 직접적인 계기가 됐던 건 뭐예요? 돈이죠, 돈, 일단. 세금을 부과했죠. 세금을. 그래서 7년 전쟁의 이후에 이제 했던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그 당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여러 세금을 만드는데 설탕법, 설탕은 설탕에 대한 가세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법이라 있는데 인지법은 뭐냐면 그 지금처럼 증서나 증권료, 그 허가증, 그 다음에 소채자 이런 거 할 때 인지를 갖다 붙이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 인지법이 통과되니까 신민주인들이 반발이 많은 거야. 그래서 신민주인들이 그 인지법 회의를 개최해요. 그래서 이 당시 그 반대 논리가 뭐냐면 대표 없는 곳에 가세가 없다는 거야. 이거는 어디에 나온 거죠? 권리청원이나 권리장정이나 항상 말하는 가세를 하려면 뭐예요? 대표를 파거나 가세를 하려면 대의의 의회의 성인을 받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의회의 대표를 파견하지도 않는데 왜 그걸 그 가세를 해야 되냐? 이런 식의 논리를 이제 피게 되죠. 그래서 영국 그 상포의 불매운동을 벌이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응 차원에서 영국 의회가 선언법을 채택해요. 자, 이 선언법의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선언법의 내용이 뭐냐면 그 영국 의회가 그 미국을 대표하기 때문에 미국 식민지를 대표하기 때문에 가세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버려. 그리고 나서 인지법을 폐기시키죠. 대신에 또 하나의 법을 이제 만드는 게 뭐냐면 타운센트법이에요. 자, 이 타운센트법도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 타운센트법은 뭐예요? 오늘날만 부가가치세야. 그래서 타운센트라는 사람이 그 통과시켰다 해서 타운센트법인데, 자, 그 우리를 보면 이제 각종 상품이나 물건에 뭐가 부과돼요? 부가가치가 부과돼요. 보통 10% 정도.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제 물건에 세금이 부과되는 거야. 차, 지주, 도로, 유두, 도로는 이제 페인트 같은 것들 있죠. 유리, 납 이런 것들에 가세를 하는데, 자, 이것도 우리 못 내겠다. 그래서 끝까지 반발 때문에 뭐만 남겨뒀죠? 차세만 남겨두고 다 폐기시켜. 왜 차세를 남겨두냐면 이거조차도 폐지시키면 자존심이 무너진다는 거야. 영국의 정부에. 그래서 명목상 상징적으로 차만 놔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거 보니까 영국인들이 합리적이라는 걸 또 느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또 반발하면 나름대로 폐지시키고 있는데 일본 애들은 뭐야? 그냥 총칼로 그냥 무작위하게 진압을 해버리는데 근데 이거조차도 불만을 갖게 된 거예요. 미국인들이. 그래갖고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보스턴 차 사건이 나죠. 이 보스턴 차 사건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보스턴이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지금도 큰 도시죠. 거기에 이제 동인도 회사가 있는데 이 동인도 회사는 인도에 가지고 온 차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디언 복장을 한 미국인 식민지인들이 올라타가지고 그것을 이제 갖다 버렸어. 거기에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제 영국이 화가 나가지고 그 보스턴 항구를 붕괴하고 그다음 군대에 주둔하고 등등 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영국인들하고 이제 미국인들의 갈등이 이제 폭발돼 나가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식민지인들은 통신위원회라는 것도 있었어요. 통신위원회는 왜냐면 각 지역에 이제 그 위견 발표나 정보 교환을 만든 기관들인데 이게 나중에 혁명 조직 기반이 돼요. 그래서 통신위원회들이 주축해가지고 필라델피아에서 그 당시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뭐냐면 본국의 식민지 입법권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본국과 통상 단절을 결정하고 영국 상품 보이콧, 상품 불매 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에서 이제 영국인이 아니야, 잉글랜드가 아니라 우리는 아메리카인이다. 그래서 미국인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고 그러면서 식민지 권리를 이제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 과정에서 레싱턴이라는 곳에서 그 레싱턴 곳이라는 곳은 보스턴 부근에 있는 곳인데 여기에 이제 그 콩코드에 무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이 이들 습격하게 가는 도중에 그날 식민지 민병대 충돌하게 돼요. 이게 레싱턴 전투인데 이걸 계기로 어떻게 돼요? 독립전쟁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한 거죠. 자, 초반 때는 그 독립전쟁에 누가 이겼어요? 영국이 이겼죠, 영국이. 영국이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미국군이 이기게 되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하고. 자, 그래서 이제 레싱턴 전투가 일어나면서, 그 뒤에 곧바로 1775년에 제2차 대륙회의를 이제 개최하게 돼요. 그래서 영국과 전쟁을 선포하고 되고, 민병대를 그 당시 정규국 공인시키고요. 조지 워싱턴을 총사령관 임명하죠. 그리고 전쟁 지도 기관으로 이제 2차 대륙회의를 담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요때 이제 2차 대륙회의에서 이제, 공포했던 게 뭐야? 독립선언서죠. 독립선언서.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자, 독립선언서는 누가 작성했죠? 토마스 제퍼슨이 작성했죠? 그 미국의 3대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기초를 해갖고 만들어졌던 건데, 상당히 민주주의 발전에 큰 공헌을 했던, 중요한 문서라는 거죠. 자, 거기 이제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자, 우리는 다음의 진리를 자명하게 생각한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의 신에 의해서 그 이하에 양도할 수 있는 일정한 권리가 부여받았다. 거기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의 추구권이 있다. 이건 뭘 명시한 거야? 이거는 자연권을 명시한 거야. 자연권. 그래서 자연법을 근거한 인간의 권리. 그래서 이런 자연권들을 명시했고, 그 다음에 정부는 정당한 권리의 근원은 피해자의 동의라는 거. 만약 어떤 형태의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파기하기는 언제나 변경하고 폐기하거나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원리에 입각해서 동시에 이에 접합한 형태의 권력 조직을 만든다. 요거는 뭘 명시한 거죠? 저항권을 명시했죠. 저항권. 그래서 저항권이라는 걸 노크의 사상을 열었는데 특히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뭐야? 특히 지금 돈 문제가 걸려 있는 거냐? 돈 문제가. 재산권이죠. 세금을 부과하는 거는 자기 그 사유재산을 좀 강탈하려고 한 거잖아요. 미국 애들이, 아니, 영국 애들이.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불만 이런 것들이 명시돼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일단은 루크의 자연권 사상, 사회계약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보면 자, 모든 사람은 창조주의 일정한 불가능한 권리, 생명, 자유, 행복의 권리가 있다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주권재민의 원칙이 있고, 그 다음에 혁명권, 그러니까 저항권이 있다는 걸 명시를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죠. 루크의 사회계약론이 들어가 있죠. 루크의 사회계약론이.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과학적 우주관. 과학적 우주관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계에서는 보편적 진리가 있고 신에 의해 만들어진 이것들이 사회적 질서도 이제 사회적 질서에도 그게 있다라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계몽사상이나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사회계약론에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연권이라는 것은 누구만이 해당될까요? 백인만 해당해. 흑인. 그래서 흑인, 노예, 여자는 제외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앞에 뒤에 나오는 프랑스 인권선언서보다 보편성이 좀 결여돼. 그래서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나름대로 모든 사람을 대상한 거죠. 물론 이제 그것도 이제 실제로 보면 여자도 제외하고 막 그러지만 실제로 이제 겉으로 형식적으로 프랑스 혁명은 좀 보편성이 있는 데만 해서 이들은 이제 흑인, 노예, 여자를 제외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백인만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권리의 평등 대신에 뭘 강조할까? 자유를 되게 강조해. 근데 평등은 왜 평등 대신 자유만 강조하냐? 자, 상대적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평등을 동시에 강조하죠. 근데 프랑스 사회는 평등을 강조할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계급제 사회고 신분제 사회잖아. 근데 미국이라는 사회는 거의 어떤 사회? 평준화된 사회야. 그러니까 이미 평등이 이루어진 사회이기 때문에 굳이 그 평등을 강조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자유와 평등이 어디만 초점을 맞추냐? 자유를 내세울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프랑스의 인권선서와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전세는 초기 때는 뭐예요? 분리했죠. 근데 이제 사토가 전투를 계기로 해가지고, 그 워싱턴은 이끌었던 이제 그 부대가 사토가 전투에 크게 승리하면서 유리하게 전개되고, 결국에는 그 요크타운 전투에서 크게 승리하게 돼요. 요크타운 전투에서. 자, 그러면 이제 요때 파리 조약을 맺게 돼요. 파리. 그래서 파리 조약을 보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이제 제2차 100년, 200년 전쟁을 종식시킨 조약이 뭐예요? 파리 조약이죠. 그리고 나중에이지만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킨 전쟁이 또 파리 조약이야. 그래서 되게 많아요. 파리 조약이. 근데 요때 파리 조약은 이제 좀 약간 그 미국의 독립혁명과 관련된 파리 조약인데, 자, 이 파리 조약 내용은 뭐냐? 식민지 독립을 승인하고, 그냥 북의 5대5 서는 미시시시강, 남은 조지아 일대의 남쪽 경계 영토를 인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13개의 주가 독립해 나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외국의 반응. 이것도 꼭 기억을 해두시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별표 하나 쳐놓고 기출했는데. 자, 이 식민지 전쟁도 넓게 보면 어떤 거예요? 왕조 전쟁 이 단어로 해석할 수 있어. 왕조 전쟁에는 항상 무슨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죠? 세력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죠. 자, 일단은 프랑스, 에스파냐, 네덜란드가 식민지에 가담을 했어. 특히 프랑스가 이제 적극적으로 가담했는데, 프랑스 같은 왜 가담했겠어요? 일단 첫 번째 영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 7년 전쟁 때 한번 깨졌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보복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가담을 했죠. 그래서 이 프랑스가 여기 가담함으로써 프랑스에서는 벌 이득이 없었어요. 왜 이득이 없냐? 첫 번째는 재정이 많이 낭비했죠. 그게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됐던 거고, 또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참전 용사들이 프랑스에 와서 뭘 확대시켰죠? 계몽사상,
이런 것들도 확대시키고 그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주도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또 미국의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나파에올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에스파니아도 한번 영국한테 깨졌죠. 그래갖고 이제 네덜란드 독립전쟁이 한번 깨졌던 거고, 네덜란드도 별로 사이가 안 좋죠. 네덜란드도 한번 항해조대 때문에 한번 싸웠잖아요. 패했던 색들이고. 자, 그래도 이제 식민지에 가담했고, 러시아, 스웨덴도 무장 중립 동맹을 내었었어요. 무장 중립 동맹은 뭐냐면 국외 중립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경우에는 병력을 사용할 것을 맹약하는 거야. 그래서 상황을 보고 미국에 가담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내버린 거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돼 있었어요, 영국이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영국은 초창기 때 밀렸지만 그 당시 프랑스나 이런 여러 국가들로부터 지원을 받은 그 미국 독립군들이 뭐냐면 이제 후반기 때는 점점 힘을 강해져서 이렇게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국의 이제 그 혁명의 견해를 이제 좀 볼게요. 자, 미국의 혁명은 이제 크게 견해가 세 가지 견해가 있어요. 하나가 사회혁명이다. 그러니까 계급 간의 대립적인 그 측면을 되게 강조하는 게 첫 번째 견해예요. 그러니까 신문지 내부에 싹트고 있는 귀족적 세계의 원리와 민주주의 세계의 원리 간의 대립 투쟁이다.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혁신주의 역사가들, 계급 대립 강조,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좀 약간 말이 안 맞는 게, 미국의 그 혁명 당시에 계급 사회였냐? 그게 아니었죠. 평등한 사회였잖아.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처럼 계급 혁명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현실성이 맞지가 않아.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첫 번째 견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견해가 뭐냐면 독립혁명적 견해였죠. 넘버링 3번. 미국의 독립혁명은 기본적으로 식민지가 예전부터 누렸던 자유와 자치를 좀 더 확고히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래서 정책 대립적인 측면만 본 거죠. 이 세 번째 견해고, 그 다음 파머의 견해는 뭐냐면, 이거는 두 가지 관점을 같이 혼합을 내는 거야, 파머의 견해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회적 혁명이지만, 사회 계급적 혁명이지만, 거기에 무슨 역관이 있다? 독립혁명적인 어떤 성격이 있다. 세 번째 견해거든요. 그러면 주주 견해는 어딜까요? 미국의 독립혁명은 사회혁명적 성격보다는 독립혁명적 성격이 더 강하죠. 예, 그래서 세 번째 견해가 주주 견해예요, 주주 견해.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도 이제 했는데 무슨 그 견해 쓰라는 거는 최근에 시험 문제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예전 2차 기출 때는 좀 약간 그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프랑스 대혁명의 뭐 견해 이런 것들 쓰라는 거 나올 수 있는데 최근에 안 나와요. 왜냐면 견해 쓰라고 하면 이게 몇 자가 넘어가면 200자, 300자 훨씬 더 넘어가. 근데 요즘에 이제 많이 써봤자 뭐 40자, 50자? 어떤 건 한 줄로, 어떤 거는 세 음줄로 쓰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많이 넘어갈수록 채점하기가 힘들어. 그 견해, 무슨 학설,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돼. 거기에 죽자고 매달리면 안 돼. 예. 그래서 이렇게 좀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217페이지. 자, 217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217페이지 3번 문제. 자, 다음 밑줄친 기획의 배경을 서술해보고 니은과 관련된 연구의 현정적 전통을 말해보시오. 그 다음에 식민지인들에 대한 연구의 대응을 써보시오. 자, 영국은 어려운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식민지에 대한 중상주의 정책을 강화했다. 자, 어려운 재정 정책은 뭐죠? 일단 7년 전쟁 비용이죠. 그리고 이제 신대륙에 새로운 획득된 영토를 포함한 식민지 비용, 유지 비용을 이제 마련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현존적 정통이라는 건 대현정의 뭐야? 국왕 직속 신하의 전체에 의해 승인 없이는 구격 대납금이나 특별 보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 의회의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의회의 승인 없이 가세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의회 대표도 파견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가세를 해야 되냐? 그래서 대표 없는 곳에 가세할 수 없다는 거는 뭐냐면 미국인들이 새로 만든 논리가 아니라 영국인들이 항상 주장했던 거고 영국인의 자식들인 식민지인들도 같이 주장했던 거야. 그러니까 영국하고 미국은 문화적인 차이가 코드가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감안해서 보시면 되고, 이거에 대해 그 영국의 대응은 뭐야? 선언법으로 대응했죠. 선언법으로. 그래서
인지법 폐지했지만 영국에는 본국의 식민지 통제할 수 있고 입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선언법을 해는 거야. 그리고 그 선언법에 입각해갖고 국부가 또 무슨 법을 만든 거예요? 타운센트법을 만든 거죠. 예,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8페이지 펴보세요. 218페이지 다음 장. 자, 다음 선언의 영향을 준 사상가의 말해보고 이 선언의 청명한 민주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써보시오. 이 선언서의 한계를 프랑스 혁명과 비교해 서술해 보시오. 미국의 독립선언서인데 그 예전에 한번 01년 기출문제 나올 때 그 미국의 독립선언서하고 프랑스 인권선언서가 헷갈려가지고 프랑스의 인권선언서를 쓰신 분이 있어. 그걸 생각해갖고 염두에 두고. 그럼 이제 대외적 배경이나 그때 국제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의 독립선언서야.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냐? 여기는 친절하게 이렇게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적어놨지만 안 적어놓은 출처가 없는 경우가 있어. 그럼 구분할 게 뭐냐? 일단은 여기에서 자유를 되게 강조하면 일단 자유를 강조하면 뭐야? 미국의 독립선언서야. 그리고 사유재산을 되게 강조하면 뭘 강조하는 거죠? 프랑스야. 인권선언서야. 그리고 프랑스 인권선언서는 1조, 2조, 3조 해갖고 각 항명마다 이렇게 붙여있어요. 근데 미국의 독립선언서, 그런 거 없죠? 1조, 2조, 3조가. 그럴 경우에는 미국의 독립선언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서는 그 혁명권, 저항권을 했기 때문에 루코죠, 루코. 루코 이제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원리는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이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권제의 민, 천부이권, 저항권 등등. 한계는 앞에 말한 것처럼 이때 독립선언서는 보편적 권리를 주장한 게 아니죠. 누군 제외했죠? 여성이나 노예 이런 사람들은 제외했죠. 근데 이 방면에 프랑스 인권선언은 이런 기본적인 권리, 보편적 권리를 주장했다.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넘어가서 여기 어디 몇 번이야? 218페이지 4번 문제고. 자, 225페이지 펴보세요. 225페이지. 자, 225페이지 27번 볼까요? 27번. 자, 거기 가에들 말을 쓰고 토마스 페인이 지향하는 정치체제의 말. 토마스 페인은 영국에서 활동했다가 이제 미국에 건너왔던 사람인데 완전히 미국인에 동화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유명한 책이 있어. 책보다는 팜플렛인데 이게 상식론이라는 거예요. 커먼센스라는 거. 그래서 영국하고 미국은 멀리 떨어졌다는 거야. 대서양을 갖두고. 그러니까 영국과 미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신이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겠냐? 같이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뭐죠? 독립하고자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영국이 미국한테 한 게 뭐냐? 하면서 비난하는. 그래서 미국이 영국부터 독립하는 거는 상식적인 거다. 그래서 상식론을 썼고, 이것이 이제 미국의 독립혁명에 어떤 큰 영향을 줬던 책인데, 그 상식론, 상식, 여기 쓰시면 되고, 그럼 토마스 페인이 이제 지향했던 그 정치체제가 뭐였죠? 정치체제가? 이 정치체제는 선출된 대통령이 다스린 민주공화국이야.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아직까지 이 선출권은 누가 갖고 있냐? 제한선거죠. 제한선거. 어떤 그 엘리트 중심의, 제한선거,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거 외에도, 유명한 말이 한 사람 있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하는, 페트레리 같은 사람 있죠. 페트레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페트레리가 주장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 말도 되게 유명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28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기획을 선포한 내용과 계기가 무엇인지 써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자, 미국의 독립전쟁 때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가 미국을 지원했고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까지 영국을 적의를 내포하고 있었다. 자, 거기에 보면 기획을 선포한 내용이 뭘까요? 러시아, 스웨덴, 덴마크가 국외 중립 동맹을 내세웠죠. 군사 동맹.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내세웠던 것이 이제 뭐냐면 무장 중립 동맹이야. 제가 말했는데 무장 중립 동맹을 내세웠는데 그 내용을 쓰면 뭐예요?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도 군사에 쓰기도 언약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상황을 봐가지고 미국에 붙겠다라고 이제 한 거죠. 중립을 유지하지. 자, 계기가 됐던 건 뭐냐면 그냥 영국이 중립국을 선포한 납포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영국이 중립국 선박을 납포했어요. 그냥 강제 끌고 와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가해 전투는 뭘까요? 요코타운 전투죠? 그래서 무슨 조약이죠? 파리 조약.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리 조약은 7년 전쟁 파리 조약과 다른 조약이에요. 이건 좀 구분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요. 다음 테마. 자, 프랑스 대혁명인데 잠깐만 시간이 참 예매하긴 하네. 도중에 이 프랑스 대혁명 할 때 도중에 끊을게요. 시간이 되면. 왜냐면 이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 테마가 도중에 끊고 다음 시간에 넘었는데 일단 좀 하는 데까지는 해보죠. 자, 프랑스 대혁명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많이 나왔어요. 한, 둘, 셋, 넷, 다섯, 한 5번, 6번? 이렇게 나왔거든요. 근데 최근 나오는 게 12년도 나오고, 지금 13, 14, 15, 16, 17, 거의 5년? 5년 동안 안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한동안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것도. 그래서 요즘엔 독일사 중심이어갖고 근현대사 나오면. 근데, 프랑스 대혁명을 이제 좀 살펴보긴 하죠. 자, 프랑스는 이제 대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그 원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자,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구제도의 모순이죠. 앙시안 레짐이라는 이 구제도의 모순 때문에, 이러는데, 이 앙시안 레짐은 구체제라는 말이야. 그래서 봉건주의 신분제를 바탕한 절대주의 체제를 앙시안 레짐이라고 이제 했던 건데, 그래서 이때 이 앙시안 레짐의 말은 나중에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그 혁명 세력들이 자신의 체제를 신체제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전의 체제를 구체제라 하면서 앙시안 리즘이라는 말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러면 이 당시에 주의할 것은 봉건제도를 바탕으로 했다면 봉건체제가 지금 계속 남아있었냐. 그러니까 중세 장원제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봉건제도, 주종제도 이런 게 남아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런 제도는 이미 프랑스에서는 200~300년 전에 뭐야? 없어진 거야. 없어진 거. 근데 왜 그러냐? 그 잔재가 남아있었던 거야. 잔재가. 그 잔재를 완전히 청산하지 못하고 남아있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앙시안 레짐이라고 이제 부르게 된 거죠. 봉건제도가 지금 있었던 게 아니라 봉건제 잔재, 유제들이 계속 남아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당시에 그 신분 구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크게 1신분, 2신분, 3신분 있죠? 1신분은 뭐야? 성직자죠. 성직자. 그래서 이 성직자들이고, 그 다음 2신분은 귀족, 그 다음 3신분은 이 3신분은 이제 시민계층부터 농민, 거름뱅이, 거지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 2신분이 아닌 모든 사람들 뭐라고요? 3신분이야. 3신분. 네. 그래서 3신분은 그 당시에 이제 뭐냐면 상당히 다양한 세력으로 포섭되어 있다. 여기 보시면 돼요. 자, 그럼 1신분은 성직자고 전체 1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들은 여러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독자적인 성직자 이유와 특수한 법정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들은 면세 특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 성직자들은 한 푼도 세금을 내지 않는 여러 특권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있었고, 자, 근데 이 성직자 계급들은 좀 계층이 분화되어 있어. 그래서 고위 성직자하고 그다음 하위 성직자로 나눴었죠. 고위 성직자는 주교, 수도원, 귀족, 주교, 수도원이고 이들은 귀족 계급과 동일하죠. 그다음에 하위 성직자들은 사제나 대다 수도사 근데 이들은 되게 평민들과 동일해요. 되게 평민 출신이고. 그래서 나중에 삼부회가 이제 일어날 때 그 안에 성직자에서도 내분이 일어나죠. 상당수는 이제 주교나 수도원장이기 때문에 되게 이제 2계급과 같이 했지만, 일부는 뭐야? 하위 성직자 출신들은 뭐예요? 상계급과 같이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신분은 어떤 신분이죠? 귀족. 인구의 한 40만 정도 차지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이들도 이제 막대한 토지를 갖고 있는데, 세금을 별로 안 내. 면세 특권이 있어갖고. 그래갖고 이들은 또 뭐냐면, 봉건적인 권리도 가지고 있어요. 이때 봉건적 권리라는 것은 봉건적 유죄를 말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권리가 있어요. 명예특권, 칼을 착용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교회나, 군대, 재판소의 고위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들의 여러 가지 권리 중에 참수형도 있어, 참수형. 그래서 예전에는 계급에 따라 죽는 방법도 달랐어요. 사형 방법. 그래갖고 이제 그 초창기 때는 이제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자, 평민들은 어떻게 죽었죠? 평민들은 교수형을 당했어, 교수형. 교수형.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귀족들은 어떻게 죽는 거야? 머리를 잘라서 죽었어. 그러니까 머리 잘라서 죽는 것이 상당히 뭐냐면,
지위가 높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사학 받는 사람도 어떤 사람들 받는 거야. 일반 평민들은 못 받잖아. 어느 정도 급이 있어야 사학도 받죠. 똑같은 거다 보시면 되죠. 그래갖고 예전에 이제 좀 앞에 이지만 그 청교도혁명이 일어날 때 그 당시 찰스 1세가 어떻게 죽었죠? 참수당했죠? 근데 그때는 단두대가 없었던 거야. 참 안타깝게 단두대가 없어갖고 뭘로 죽였냐면 도끼로 죽였거든요. 도끼였는데 도끼가 이게 한 번 내려치면 한 번에 죽지 않고 재수 없으면 뭐야? 두세 번 영성을 쳐야 돼. 되게 고통스럽게 죽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고통을 없애준다. 인권 차원에서 한순간에 머리 잘릴 수 있는 뭐야? 기요틴한 담두대를 만들었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죽는 방법도 평등해진다. 그러면서 뭐냐면 상향 평준화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야? 모가지가 잘리기 시작한 거야. 우리 입장일 때는 여러분 죽을 때 교수형하고 참수형을 선택하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예요? 제 생각은 교수형이 더 나을 것 같은데 참수형이 좀 깔끔하대요. 죽을 때는요. 자, 뭐 그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그냥 넘어가고. 자, 그 외에도 이거는 그냥 명예특권이고, 근데 실질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봉건적 지대, 특히 봉건적 지대 중에 이제 뭐가 있냐면 나중에 문제가 생각나는 생산물 지대가 있어. 생산물 지대. 이게 제일 문제가 있었던 건데 이 생산물 지대는 어떤 것들이냐 하면 예전에 이제 그 농노들이 예전에 말을 했지만 농노들이 이제 영주들에게 공납도 갖다 바치고 그다음 부역도 동원당했잖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봉건제가 해체되면서 장원제가 해체되면서 이런 것들이 영국 같은 경우에는 급납화돼. 그래갖고 점점 없어지게 돼요. 지대에 포함시켜서. 근데 프랑스는 반동 현상이 나와갖고 잠깐 급납화되다가 요런 부역에 동원되거나 공납 갖다 붙이는 것들을 다시 부활이 되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뭐냐면 죽음을 모셨던 영주로 모셨던 사람들에게 그 밑에 그 농노의 후손들이 계속 뭐냐면 생산물 지대를 갖다 바치는 거야. 자기가 토지를 실제로 이렇게 계속 소유하지도 않은데도 빌리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전에 선조들이 농노란 이유로 예전에 조상들 영주들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 생산물 지대야. 상당히 뭐냐면 봉건적 잔재들이죠. 근데 이것이 또 일종의 뭐냐면 사고 파는 대상이 돼서 일부 부르주아 계층도 이걸 또 생산물 지대를 사는 권리를 얻게 돼요. 예. 그래서 크게 명예특권하고 또 실질적인 생산물지대 이렇게 두 개의 봉건적 권리 이렇게 나눠지게 되거든요. 근데 명예특권은 이미 국민의회 때 없어졌죠. 그거는 돈 주고 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없앨 뿐인 거고, 문제는 생산물지대는 그 부르주아들이 가지고 있었잖아. 자기 돈 주고 산 거 아니야. 그냥 줄 수는 없죠. 어떻게 돼? 돈 주고 대사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죠? 봉건적 특권의 유상폐지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국민공회 때 아예 그냥 무상폐지를 해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있고, 그 다음 30부는 이제 되게 다양하다고 했죠. 위에는 부르주아 세력부터 해가지고 밑에는 농민, 또 거지까지 다 뭐냐면 포함되어 있고, 이 30부는 안에 계층 분야는 경제적 부에 따라 나눠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시민계층들, 그러니까 부르주아 세력들은 평민으로서 귀족계급의 하위에 있지만 나름대로 돈은 많이 벌었어. 그래서 자신이 경제적 지위에 맞는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못 누리는 거야. 그래서 초창기 때는 절대왕권을 지지했던 세력들이죠. 근데 나중에 들어가면 오히려 이제 뭐냐면 이제 절대왕권을 뒤엎고 자신이 이제 정치적 권리를 획득하려고 했던 세력들이죠. 그래서 후기 때 들어가면 이제 절대왕권부터 이반이 됐던 세력들이야. 특히 절대왕권이 후기 때 들어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세력 군영으로서 유지를 제대로 못해. 루이 14세 이후부터는. 그래서 그 국가에서 필요한 재정들을 누구한테 부과시키려고 하는 거죠? 부르주아 세력들이 뜯어내려고 하니까 지금도 이제 돈 문제가 되게 민감하잖아. 모든 혁명 다 돈에서 출발하는데 그러니까 반발이 심했던 거지. 이제는 이 체제를 없애는 게 자기가 이익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농민들도 아까쯤에 이제 생산물 지대나 이런 것들 무거운 어떤 세금도 부과하고 구제도 불만이 많죠. 자, 그럼 프랑스 혁명의 또 사상적 배경을 볼게요. 계몽 사상이 보급됐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이제 중심으로 계몽 사상이 널리 보급됐고, 그 다음에 부르주아 계급사에 널리 성행했고, 그렇게 르소의 사상이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거죠. 이 계몽 사상은 탄생지가 뭐예요? 어디죠? 탄생지가? 프랑스예요, 프랑스. 그래서 살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했고, 계몽 사상의 상당수가 뭐 볼테르니 뭐 그런 사람들 다 프랑스 사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상층 부유자뿐만 아니라 또 일부 귀족 계급도 이 계몽사상을 공유하고 있었어.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뭐 라파에르나 밀라보 그런 사람 귀족 계급 출신들도 프랑스 대혁명에 가담을 했잖아요. 예, 그런 거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미국의 독립혁명이 또 성공을 줬고, 이것이 이제 시민 계급에 자극을 줬고, 그 미국 독립혁명에 참여했던 라파엘러 같은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또 이런 미국의 독립혁명 열기를 확산시켰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1번하고 2번은 일종의 이제 원인이죠. 구조적인 것들이고, 직접적 계기는 뭐죠? 재정 파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재정 파탄은 프랑스 직접적인 혁명론인데, 이 재정 파탄은 루이 16세 때부터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의 뭐 그 독립혁명의 참여하면서 이제 파탄된 것도 있고, 그 전부터 계속 누적됐던 거죠. 루이 14세 때부터 뭐 왕조전쟁 하면서 전쟁하면서 돈 많이 쓰고, 그 다음에 미국의 어떤 독립전쟁 하면서 돈 쓰고, 팍팍 쓰면서 이게 누적됐다가 루이 16세 때 폭발돼 나간 거죠. 예. 그러니까 루이 16세는 참 억울할 거야, 아마 속으로는. 자기가 이제 걸려가지고. 자, 하여튼, 이때 이제 이 재정 파탄을 만회하기 위해서 재정 개혁을 했어요. 그래서 티르구나 네케더 같은 중농주의 학파들을 등용해갖고 했는데, 이들의 이제 뭐냐면, 특징들은 이제 뭐냐면, 티르구 같은 경우에는 그 면세 특권을 뭐냐면 없애려고 했죠. 귀족이나 성직자. 그래서 이제 궁중 경비를 삭감화시켰고, 그래서 귀족이나 왕비의 반대 때문에 실패했고, 자, 또 네케더 같은 사람은 이제 뭐냐면, 이 사람들은 미국의 독립전쟁 참전을 국가재정 파탄하니까 공채를 발행했는데, 누구한테 공채를 강제로 발행했냐면 농민들에게 발행을 해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마지막으로 등용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카도노라는 사람이 있어. 카도노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좀 근본적인 개혁을 하자. 지금 땅을 누가 많이 갖고 있죠? 지주나 성직자들이 가지고 있잖아. 근데 토지 세금은 누가 내는 거야? 이들이 안 낸단 말이야. 세금을. 그래서 그 당시 보조지세를 이제 부과해갖고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그 신분의 차별이나 이런 것 없이 모든 토지 소유자들에게 세금을 걷자.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반발을 하게 되죠. 그 당시 귀족들의 중심 기관이 또 고등법원에서 반발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카노는 꼼수를 부린 거예요. 명사회를 소집하자.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귀족들이나 그 당시 귀족들이나 이제 성직자들 이제 해갖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 명사회를 소집을 하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명사가 소집되면 이걸 통해서 세금을 부과하려고 한 거죠. 보조지세를 부과했는데, 그걸 알고 귀족들이 명사회 소집을 거부했어. 차라리 그러면 예전에 한동안 한 100년 동안 소집되지 않은 삼부의 소집을 요구하게 돼요. 삼부에는 뭐예요? 명사회는 주로 귀족들하고 성직자 계층만 모인 거죠. 근데 삼부에는 누가 모이는 거죠? 부르주아 세력도 가담하는 거냐. 근데 삼부에 소집해놓고 귀족과 이제 그 당시 성직자 계층들은 이 토지세를 누구한테 부과시키려고 했죠? 시민 계층에 부과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런 꼼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삼부에 소집했는데, 자, 이것이 나중에 이제 큰 타격을 받게 되죠.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되는데, 그래서 왕실 재정기를 이용해서 그 당시 정치 권력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또 재정적으로 시민들에게 이 재정 부담을 넘기기 위해서 삼부에 소집을 했는데, 이 삼부회가 결국엔 소집이 됐어요. 삼부회가. 예. 그래서 이제 삼부회 이제 소집하는 과정에서 이제 각 신분료 대표를 뽑아야 되겠죠. 대표를 뽑을 때 되게 이제 2단계, 3단계 간선제를 뽑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두 가지 문제가. 첫 번째로는 이제 위결 포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중세이도 위결 포괄 방식은 개인별 투표보다는 집단별 투표였어요. 그래서 이제 3부에도 집단별 투표였는데, 그래서 1신분인 성직자, 2신분인 귀족, 3신분은 신분계층, 이게 한 표씩 행사하는 거야. 그러면 누가 불리하고 누가 유리하겠어요? 귀족과 그 다음에 성직자는 같은 편이니까 한 표가 두 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시민계층, 부유자 세력들은 한 표밖에 안 돼요. 2대1이니까 당연히 누구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이게 의회가. 귀족이나 성직자 뜻대로 움직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3신분의 수를 많이 뽑자라는 거야.
2배로 늘리자.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 귀족과 성직자 계층에 비해서 삼신분들은 인구 측면에서 볼 때는 98%야. 근데 귀족과 성직자는 2%야. 어떻게 동등하게 대표권 행사할 수 있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논쟁이 있었는데 루이 6세는 그 당시 후자를 인정해줬어. 그러면 삼신분의 대표수를 많이 뽑아라. 그래서 300명에서 600명을 늘려줬거든요. 근데 뭐는 허락을 하지 않았냐면 그 집단별 투표를 할 것이냐 개인별 투표를 할 것이냐 가지고 이건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논쟁 때문에 이게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계속 논쟁이 됐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있는데 누구냐면 시에아스라는 사람이 있어. 시에아스. 이 시에아스는 이제 삼신분 선거 과정에서 그 당시 제 삼신분은 무엇인가라는 그 뭐냐면 팜플렛을 돌렸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종전의 구체제를 비난하는 것들이었고, 요 삼신분의 그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때 뭘 개최를 요구했냐? 국민의회를 개최를 요구했어요. 국민의회. 요때. 그래서 국민주권주의에서 국민의회. 요때 국민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의 의미가 아니라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재산을 혼돈해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르주아 계층들을 의미한 거예요. 예. 자, 뭐 하여튼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그 삼신분의 어떤 소집 문제 가지고 그 당시 이제 투표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신분별로 할 것이냐, 개인별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04년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일단은 이제 국민의회가 이제 성립이 됐어. 근데 이 문제가 아까쯤에 해결되지 않았죠.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냐면 그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삼신분들이 또 일부 1, 2신분들 일부가 거기 가담해가지고 그 테니스 코트에 모여가지고 테니스 코트 서약을 하게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 테니스 코트 서약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테니스 코트 서약은 뭐냐, 새로운 헌법, 그러니까 그이 제정할 때까지 해산되지 않겠다. 개인별 투표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게 되고 그 왕권이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베르사유 궁대 지켜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반발해서 이제 파리 시민들이 그 시행령을 접수한 민병들 조직하고, 결국에는 무슨 사건이 나죠? 바스티유 감옥 사건이 일어나죠. 이 바스티유는 뭐예요? 그 당시 정치범 수용소였어요. 근데 실제로 이때 정치범 수용소보다는 이제 몇몇 잡범들만 있었던 곳인데, 예전에 그 뭐냐면 정치범 수용소였기 때문에 압제와 저항의 어떤 그 압제 상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공격해서 이제 습격 사건이 일어나고, 그 바스티유 습격 사건이 일어나면서 프랑스의 농민들도 같이 봉기를 하죠. 네, 혁명이 전국화되고, 그 과정에서 농민들이 이제 봉기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귀족들이 이제 뭐냐면 그 농민들 다 죽일 것이다, 이런 공포감이 확산이 돼. 그럼 귀족들이 자기를 죽이기 전에 뭐예요? 우리가 귀족들을 죽이는 게 낫겠다 하면서 이 뭐냐면 농촌에 폭동이 일어난 거죠. 예.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난 거야. 프랑스 대혁명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있고요. 뒤에 넘어가서, 그래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이 나와서 첫 번째 의회가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게 무슨 의회냐? 국민의회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과정에서 이제 순서를 좀 볼게요. 먼저 뭐가 있었죠? 국민의회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어요? 예? 국민공회가 있었죠. 아니, 입법의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국민공회, 그 다음에 총재정부, 그 다음에 통령정부, 그 다음에 나폴레옹 집권, 이렇게 이제 넘어가게 되죠. 예, 나폴레옹 황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국민의회를 볼게요. 자, 국민의회는 기본적으로 그 부르주아 혁명 체제예요. 그래서 이때 국민의회라는 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누가 제안했다고 했어? 시에아스가 제3신분은 무엇인가 해서 제안했던 거죠.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의미로서 그 왕의 백성의 신민과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특권층을 배제하고 구성한 의회라는 뜻인데, 요때 그 투표권은 누가 갖고 있죠? 부르주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 중심의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국민의회는. 그래서 이런 정치 체제는 제사를 바탕한 대의제에 입각한 자유주의고, 물론 이때는 제한 선거죠, 보통 선거가 아니라. 그리고 자유와 평등의 결합, 그리고 평등은 재산 차별을 인정하는 가정에서 권리의 평등이다, 법적인 평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경제 평등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정치 평등도 아닌 거죠.
평등을 유지하면, 정치적 평등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적 평등이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지금도 그렇지만 돈이 있어야 돈이. 근데 이제 경제적 평등이 안 되면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예. 자,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자, 이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공포한 그 뭐냐면 권리선언서가 뭐예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서, 인권선언서를 공포하죠. 그래서 구체제의 사망증명서 하면서 혁명의 기본 이념을 했는데, 이것이 1791년 헌법 전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법에 있고 전문이라는 게 있죠.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그 헌법이 있고 그 앞에 전문이 있잖아요. 우리는 김일현 3.1 독립운동을 기반으로 했고 뭐 임시정부 법통을 이었고 쭉 내용이 있죠. 그래서 4.19 혁명을 거쳐가지고 막 했는데, 그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전문안에 뭘 집어넣었다고 해요. 그 당시 강주 민주화 운동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것도 계승하겠다. 근데 이제 그 자유당 애들이 그냥 뭘 반대하고 그러는데, 참 얘네들은 참 문제가 있는 당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근데 이 권리선언, 인권선언서가 이제 이때 나오는데, 인권선언서 부분은 그 수능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임용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야. 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인권선언서가 국민의회 때만 있었어요? 아니죠. 국민공회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국민공회 때 인권선언서와 국민의회 때 인권선언서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그 평가원에서 낸 문제 중에 공회 때 그 업적들을 이렇게 맞는 것을 고유시오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면 인권선언서 공포했다는 걸 오답을 해놨더라고요. 틀린 거야. 인권선언서는 국민의회도 있었지만 국민공회 때 있고 내용이 좀 달라.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 텐데. 자, 그러면 요게 이제 보면 이제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자, 국민의회를 구성하는 프랑스 국민의 대표는 인권에 대한 무지, 망각 또는 멸시가 쭉 이것들 앞은 이제 설명이고, 자, 밑에 이제 보면 첫 번째 보면, 자, 1조 인간은 자유로운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게 태어났고 그렇게 종속한다. 자, 요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무슨 사회를 부정하죠? 신분 사회를 부정하는 신분. 모든 특권을 제어부터 뭐냐면 농촌과 사회에서 해방시키겠다. 그래서 사회적 차별 같은 것들을 이제 부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연권과 관련돼 있다. 사람은 타고날 때부터 어떤 것들은 이제 자연권이 아니라 그거 지우세요. 예, 여기가 아니라 이거 지우시고, 자연권이 아니에요. 앞 뒷부분에 있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명시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잠깐만. 자, 2조 보죠. 자, 모든 정치의 결합의 목적은 인간을 소멸할 수 있는 자연권에 보죠. 이게 자연권이 들어간 거야. 예. 그래서 그 권리는 재산, 자유, 재산, 안정 및 압제하는 정의다. 자, 여기 자연권의 수순을 보세요. 여기 자연권은 자유가 먼저 나오죠. 근데 두 번째가 뭐죠? 재산이야. 그 다음에 안전 및 압제하는 정의인데 뭐가 빠졌어요? 우리가 생각하면 평등한 개념도 빠졌어. 근데 이걸 비교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다음에 국민공회와 관련 건데, 자, 364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364페이지에 이제 국민공회 때 1793년 인권선언서를 잠깐 보세요. 보이시죠? 자, 거기면 이 권리들은 평등, 자유, 안정, 소유권이다. 자, 뭐가 추가된 거야, 지금? 평등이 지금 추가된 거죠. 평등이.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제 하는 그 소유권과 관련 개념이 저희 원래는 이제 그 국민의회 때는 두 번째에 들어가 있는데 네 번째 마지막에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보듯이 요거는 뭐야? 부유주의 세력들이 중심으로 했던 게 아니라 뭐냐면 그 당시 도시민들, 상키트 중심의 어떤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누수 사상이 반영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상당히 소유권을 강조했다. 자, 그 다음에 그 압제하는 정의다. 이 정한권과 관련된 거죠. 자, 모든 주권 원리는 국민에게 있다. 이거는 무슨 주의? 국민주권주의. 인민주권주의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표권을 되게 강조하는 제한된 형태, 양도 가능한 권리가 이제 국민주권주의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쭉 넘어가서 이제 법적 평등이죠. 평등이라는 것은 이제 일반 의지는 표현이고, 평등이라는 것은 형식상 평등이야. 실질적인 평등이 아니라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한다는 거야. 실질적인 사회적 평등을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법적인 출발선만 그러니까 뭐냐면 형식적인 평등, 기회만 똑같이 주겠다는 거야. 시험 볼 수 있는 기회는 똑같이 주겠다는 거죠. 근데 시험을 똑같이 기회를 줘도 어떤 사람은 막노동하면서 알바하면서 돈 벌면서 공부 조금 하는 사람과, 어떤 사람은 부모님이 잘 태어나가지고 이제 부모 밑에서 열심히 그냥 넉넉하게 놀면서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 성적이 똑같았어요? 아니죠.
그런 것까지는 보장해주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17조가 제일 중요하죠. 또 한 번 확인 사살 더했어. 뭐냐? 재산권은 불가침한 신성한 권리다. 그래서 앞에 재산권 강조하고 이걸 또 구체화시킨 것이 17조야. 그래서 사유재산 불가침, 내 재산은 함부로 건드리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뭘 염두에 두는 거냐면 그 뒤에 이제 봉건적 유산 폐지 있죠. 봉건적은 어떤 그 특권 폐지해야 되지만 그것도 뭐냐면 일종의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냥 폐지하면 안 되죠. 돈 주고 폐지해야 돼. 그건 뭐냐면 그 봉건적 특권의 일부를 누가 가지고 있었다. 보유자 세력들이 가지고 있었다. 생산물 지대의 어떤 징수권 같은 것들을 그래서 이 사유재산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죠. 그럼 내용은 이제 보면 뭐 인간과 자유와 평등, 국민주권, 재산권 확립, 언론 출판, 신앙의 자유 있고, 그다음 근대 민주주의 사상의 역사상 중요한 문서였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이제 등장했는데 주로 이제 부르주아 중심의 이제 내용이 많이 들어갔죠. 그다음에 권리장정, 독립성, 누수 사상인데 누수 사상은 이제 들어간 게 일반 의지 표현이에요. 근데 이건 형식적인 거고 실질적으로는 많이 들어간 것은 어떤 사상? 노코의 사상이에요. 만약에 여기에 노코의 사상과 관련돼서 쓰면 뭘 써야 되겠어요? 저항권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재산권 강조하는 부분 있죠? 이거 꼭 쓰셔야 돼요. 노코 사상은. 그래서 뉴스의 사상은 재산권 부분이 되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일반 이제 보통 프랑스 대혁명은 뉴스 사상을 많이 받아들였지만 국민의회에서는 이 재산권 부분은 되게 뉴스가 저걸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이론을 끌어들인 거예요? 루크 이론을 끌어들여서 자신의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나갔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항권, 국민주권 청명,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신앙의 자유, 법적 평등, 여기 때는 권리 평등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재산권 넘어야 되겠네. 편집하는 과정에서 이것도 좀 지워야 될 것 같은데. 자, 그 다음에 중상적 부르주아의 자연법 개념이 반영됐고, 유사계급의 이익이 반영됐고, 그 다음에 여기의 특징이 뭐냐면 그 자연권의 보편적 작용을 통해 새로운 사회 및 국가의 원리를 제시해서 보편적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미국의 독립혁명서와 좀 관련된 차이가 있죠. 미국의 독립혁명서는 여성과 흑인을 제외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그 여성과 흑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다 포함되어 있는 여성과 흑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권리를 제시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프랑스의 대혁명에 참여했던 혁명가들이 여성의 인권을 중요시 여긴다. 그건 또 아니에요. 여성이 그 혁명을 내세우니까 잡아다가 족쳤죠. 그래서 단두대 보냈잖아 나중에. 자,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한계는 6조의 평등이라는 의미는 소유권의 차별을 매기다 뭐죠? 시민적 평등, 제한 선거야. 그래서 이제 실제로 불평등이다. 그래갖고 얘네들의 중요한 뭐냐? 능동적 시민과 수동적 시민 나왔죠? 재산권에 따라서. 그래서 능동적 시민에만 소유 참여권을 주고 그 다음에 수동적 시민 안 줬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어느 정도 가진 게 있어야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자기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책임감이 없고 당연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투표권을 맹세할 수 투표권을 줄 수 있냐 그 말이죠. 어느 정도 그 의식이 있고 어느 재산도 가지고 있어야지만 책임 있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논리를 피게 된 거죠. 그래서 능동적 시민 안에 또 이런 간선제이기 때문에 있어요. 어느 정도 등급을 또 나눴어. 그래서 어느 정도 해야지만 1단계 선거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 또 어느 정도 등급을 가지고 2단계 선거권을 갖고 이런 식으로 간선제 방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개혁 내용을 이제 볼게요. 개혁 내용. 자, 행정구역을 정비했죠. 그래서 전 구역을 93개 도로 구분하고 도를 다시 군과 시흥면자치제 콩으로 이렇게 구분하죠. 그래서 종교 앙시안 의지마의 고등법을 폐지하고 그 새로운 지방행정구역 부합한 통일된 법원 체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이 뒤죽박죽 서로 겹치고 근데 이제 행정구역하고 그다음 사법 구역을 일치화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죠. 내가 봐요. 의정부에 사는데 의정부 양주 지역에서는 재판받을 때 어디 가야 돼요? 의정부 재판소 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예전에는 그 당시에 그 지방 법원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내가 분명히 의정부 법원도 있는데 저기 동두천이라든지 파주법원에 가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행정구역하고 사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그런 경우가 많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길드를 폐지하고요. 그리고 여기 주의할 건 길드를 폐지했다고 해서 여기에서 갑자기 없어진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길드는 뭐죠? 지리산의 발견 이후에 쇠퇴했어.
쇠퇴했다가 공식적 확인 사상한 거야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개혁인데 교회 재산을 몰수했죠. 그래서 이걸 담보로 뭘 발행했어요? 신안 발행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일종의 뭐냐면 태환 지폐인데, 근데 이게 나중에 너무 많이 발행을 해서 뭐죠?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과정에서 교회 재산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나눠 갖는 과정에서 부르주아 부유한 농민층들이 서로 결합이 됐죠.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한 거예요. 예전엔 대립된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나중에 이제 농민들도 예전엔 땅을 못 가졌어. 주로 경작권만 갖고 있는 소농민들이었거든요. 근데 혁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통해서 자신도 이제 토지를 부여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회 땅도 받고, 그 다음에 또 도망간 그 귀족들 있죠. 그 귀족들 땅도 받고, 그러면서 이들이 어느 일부 계층들이 부유하게 돼, 농민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재산을 갖게 되니까 예전 혁명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점점 보수화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 재산을, 혁명의 성과였던 자기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카리스마적 인물이 필요하죠. 그때 그 원했던 사람이 나타났는데 이게 누구야? 나폴레옹이잖아. 나폴레옹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성직자의 공문화. 그래서 성직자를 일종의 국가가 임명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성직자를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이들을 이제 국가 월급을 주는 식으로 이제 해서 그다음에 물적 토대를 이제 아예 박탈시키고, 그다음 수원을 해체하고, 그다음에 성직자 민사기본법을 이제 공포해요. 성직자 민사기본법이 뭐냐면 이 성직자 민사기본법은 뭐냐면 이제 모든 성직자 선출제로 하고 국가가 이제 봉급을 지급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성직자들 기본법을 지지하는 선언인데, 이 기본법 내용이 뭐냐면 국가에 절대적으로 충성한다. 그 내용이야. 노마 교회가 단절하고 그 국가에 절대 충성한다. 이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문제가 생긴 거죠. 왜냐면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성직자 안에도 선서한 사람과 선서를 거부한 사람들이 등장해.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 편에 섰을까요? 국민들은 선서파에 섰을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많은 국민들은 비선서 성직자 편에 서요. 여기에서 이중적인 거예요. 프랑스 국민들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혁명적이에요. 근데 종교적으로 상당히 보수적이야. 프랑스 국민들의 90%가 뭘 믿고 있죠? 지금도 있죠. 카톨릭 믿고 있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상당히 혁명적인 사람들이 마침 종교적인 측면을 때 뭐예요? 이 보수적인 선택을 해요. 이 사람들이 종교 상당히 보수적이었다. 그래서 오히려 비성직자들 선서 거부파들이 더 민중들의 지지를 받게 돼요. 그래서 민중들이 카톨릭하고 이제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국민공회에서는 이성신앙이라는 새로운 걸 만들어갖고 민중들과 결별시키려고 했지만 절대 안 되죠, 그게. 믿었던 간행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 기독교 신자들 많잖아요. 교회에서 와가지고 한국당 찍거나 맨날 선거 때마다 기독교에서 무슨 당 하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찍으라고 하지만, 교회 목사였던, 그렇습니다. 끄떡끄떡 하는 사람이 막상 나오면 안 찍죠? 그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내국관세와 통행세를 폐지하고, 샤프레법인데 이게 제일 악법이죠. 이게 노동자 결사 파업금지야. 이거는 뭐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거예요? 부유주의 세력들 이해관계. 그래서 나중에 상공화국 때 폐지돼요, 이것들. 그 다음에 봉건적 공람의 유상 폐지. 이것도 많이 맞죠. 아까 전에 그 생산물지대 같은 걸 그냥 폐지하는 게 아니라, 허례의식 같은 거는 명예특권 폐지시키고, 돈 되는 거는 너네들 돈 주고 다시 살아. 봉건적 대사기 방식으로. 이것도 유상 폐지했지만 실제로 이거는 의미가 없어. 왜냐면 농촌에서는 이미 다 폐지되고 안 내버린 거야. 배째단식으로 나와버린 거지. 그리고 나중에 국민공회 때는 아예 무상폐지로 바뀌게 된 거고. 사법제도 개혁. 아까 사법제도 개혁은 이제 행정제도와 사법제 일치시키고 고등법원, 파리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없애고 새로운 법원을 만들었다. 왜냐면 종전의 법원 체계가 어떤 중심이기 때문에 부르주아 세력들, 종전의 법원 체계가 그다음에 귀족 계급들의 아성이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염두에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헌법을 제정했는데 이게 1791년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1791년 헌법은 입헌군주제고, 단원제고, 그리고 제한 간접선거야. 그래서 어디만 했다? 유산 시민들에게만 참정권을 부여했고, 그다음에 간선제예요. 그래서 능동적 시민자에게만 주고, 그 안에서 또 1차 선거가 있고 2차 선거가 있어. 그래서 1차 선거와 2차 선거도 뭐냐면 참정권과
그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뭘로 나눠요? 재산의 등급에 따라 나눠요. 이게 차별적으로 줬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재산 자격에 따라 철저한 유상계획의 지배 방식이다. 이런 것들 이제 있는데, 요거 국민공예 헌법하고 다르죠? 1793년 국민공예 헌법은, 자, 단원제죠. 이건 또 동일해요. 근데 뭐가 다르죠? 제한 간접선거가 아니라 보통선거죠. 보통선거. 모든 국민들이 뭘 갖는 거예요? 선거권을 얻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요거와 대비될 수 있다. 물론 이제 1793년 헌법은 실행되지 못해. 왜냐면 보류가 되는데, 왜냐면 전쟁 기간이기 때문에, 하고 실시하려고 했지만 국법도 혁명이 일어나고 반동이 일어나고 실시하지 못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국민공예는 이제 국민의회를 끝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입법위원회인데, 입법위에는 넘어가기 전에 무슨 봉기가 있었냐면 10월 봉기가 있었어요. 10월 봉기. 그래서 이 10월 봉기는 왜 일어났냐면 이 여성들이 이제 주도를 했는데 이 국왕이 이제 혁명을 인정하지 않고 되게 소극적으로 저항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이 사람들은 이제 그 파리에 있지 않고 베르제 궁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 물가가 상승되고 기아였고 실업자가 증가했는데 여기 뭐 그 인권선언 발표에 국왕과 왕비는 법률 실시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계속 베르제 궁전에 머물면서 연인을 하고 하니까 민주인들 불만을 갖게 된 거야. 그래서 파리의 여성들이 빵을 달라면 요구하면서 베르사유로 행진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 국민방위군과 민중들이 참여하고 결국에는 루이 16세가 인권선언을 최종 제거하고 파리로 다시 항공하여. 이게 이제 10월 혁명인데 10월 봉기인데 이건 남성들이 프랑스 파리에 남성들이 이제 뭐냐면 7월 14일 날 그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지만 10월 혁명 누가 일으켰냐면 여성들이 봉기하고 일으켰던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망명귀족들이 도망 나가고 반란이 일어나고 또 국왕 일가들이 도망가죠. 근데 재수없게 국경 베르나에서 잡혀가 그래서 다시 끌고 와. 도망가려고 이제 검문소 갔는데 이제 고초봉들이 딱 보다가 어디에도 많이 본 얼굴이야. 그 누이 16세 얼굴이 어디에도 많이 봤을까요? 동전에 있는 얼굴이죠. 동전의 얼굴. 너무 세부적으로 디테일 그려놓는 거야. 그래서 잡힌 거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때 동전에 얼굴만 그렸으면 그냥 통과됐을 건데, 그래가지고 강제로 이제 끌고 와가지고, 이때 국왕에 대한 이제 신뢰가 타격을 받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병제에 모여갖고 왕의 퇴위를 요구한 진정서 제출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당시 그 자코벤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자코벤 클럽 안에서 브리스파, 실로도파가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 이제 공화파가 득세를 하고 요 과정에서 입법위회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입법위회도 오래 못 가요. 그 당시 이제 혁명 전쟁이 시작되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전쟁을 시작하면서 이때 이제 주변부터 공격에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이때 이제 국가가 무슨 국가죠? 라마르샤유주라는 국가가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나가자 조국의 아들 딸이요 영광의 날이 왔도다. 그래서 폭군의 결혼이 맞서서 피 묻은 전쟁의 깃발이 내리다. 우리 강통에 울려 퍼지는 포악한 적군의 함성을 들으라. 자, 이것이 뭐냐면 라마르샤유주인데 이거 원래는 그 군가였어, 군가. 그러다 나중에 프랑스 국가가 된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중국의 그 국가 있죠. 이미 해방군가? 이미 그 해방군의 군가였죠, 이것도 원래. 이 사람이 지금 중국의 국가를 누가 만든지 아세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세요, 조선족이. 예. 그랬더니 이게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세가 불리하니까 민중들이 폭동을 일으켜요. 8월혁명이나 9월인데, 8월혁명의 특징은 뭐냐면, 민중이 폭동을 일으켜갖고 이제 한 거죠. 그래갖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8월혁명이 일어났는데, 이 8월혁명은 특징이 뭐냐면, 앞의 혁명은 누가 중심이었죠? 부르주아가 중심이었죠. 8월혁명은 상키르트 계층들이 중심인 거야. 상키르트 계층과 그다음 부르주아 중에서도 자코뱅 있죠. 자코뱅. 자코뱅 클럽 안에서도 이제 자코뱅이라는 좀 가격파가 있거든요. 이들 중심으로 해갖고 익히고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9월 학살이 일어나죠. 그래서 감옥소에 갇혔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 그 민중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 8월혁명과 9월 학살 계기로 해가지고 입법위회가 해산이 되고 그리고 보통선거로 이제 국민공회가 구성이 되죠. 국민공회가. 자, 그래가지고 이제 국민공회는 주체가 달라져요. 그래서 그 국민의회는 아까 부르주아 중심이었지만 국민공회는 누구 중심이었다? 앞에 8월혁명을 주도했던 상키르트 계층과 그 일부 뭐냐면 소부르주아 세력들이었던 자코뱅 세력들이 결합돼갖고
뭐냐면 정부를 구성했다. 그래서 군민의회와 군민공회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 정부예요. 이거는요. 예. 자, 그래서 이 군민공회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